한국의 입장에서는 내년에 어떠한 전략을 취할지 미국과 중국과의 속내를 빨리 읽어야 됩니다. 내년은 더 불황입니다. 지금 TSMC가 이미 R&D 투자를 360억 달러로 줄였어요. 경제 영토가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예요. 한국에서 그 최첨단 디바이스를 만드는 허브가 돼요. 안녕하세요. 안유아의 앵글로 본 세상 안유아쇼입니다. 최근에 미국 정부에서 다시 한번 중국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데요. 지금 세계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계속 격화되고 있고요. 2023년에는 양국 간의 갈등이 더 확대될 전망이고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내년에 어떠한 전략을 취할지 좀 더 준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과의 속내를 빨리 읽어야 됩니다. 오늘 1부에서는 이런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제재의 중요한 내용을 알아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중국 기업 36개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 중에 우리 한국에서 잘 알려진 기업들이 있어요. YMTC라고 하는데요. 양즈 메모리 테크놀리지입니다. 중국에서 메모리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캄브리콘이라고 해서 특히 반도체 AI 쪽을 선도하는 1위 기업인데요. 이 두 기업에 대해서 모두 지금 제재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이 36개의 블랙리스트에 올린 기업들은 앞으로 해외에 수출할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냐면 미국 상무부에 자기들이 쓰는 이러한 기술들이 중국 군사용으로 혹은 인권 탄압용으로 우리가 쓰지 않는다라는 증명을 해야 됩니다. 특히 여기에서 조금 더 중요한 제재가 있는데요. 36개 중에 캄브리콘 등과 같은 21개 기업에 대해서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제재 조치를 취하냐면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제3국에서 미국산 기술을 획득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이른바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 FDPR까지 지금 조치를 취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예요. 제3국에 가서 미국 기술을 획득하는, 예를 들면 인수합병을 한다든가 투자를 한다든가 어느 중국의 명의로 법인을 세운다든가 이러한 것까지 다 제재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실 2018년부터 미국하고 중국 간의 이 갈등은 계속 첨예화됐어요. 트럼프 정부 때는 처음에는 무역 갈등, 그래서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 24% 관세를 때렸죠.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 패권 싸움으로 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들어와서는 이번 10월 달에 중국의 전반적인 이 반도체 기술을 통제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고요. 이번 조치도 그의 선상에서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흐름을 일단 읽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 미국은 왜 이러냐. 이런 거죠. 지난번에 제가 안유아쇼에서 다뤘지만 10월에 나왔던 그 반도체와 과학법에서는 반도체 영역에 대해서 몇천억 달러의 지금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업에 보조금을 주냐면 미국 현지에 들어가서 생산하고 제조하는 반도체 기업에 이 보조금을 줍니다. 근데 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중국에 수출을 못해요. 혹은 중국에 투자하는 사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재확대 투자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보조금 정책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투자와 이런 것들을 수출을 규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IRA라고 하죠. 인플레 감축법에서는 친환경 사업 전반 단계에서 중국에서 지금 제일 중요하게는 ESG 그리고 배터리 산업, 전기 자동차 산업 이런 데서 지금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주는데 이 또한 중국에 대한 경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의 기업들까지 다 미국에 가서 공장을 만들고 생산을 강화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지난번에 프랑스의 대통령이 바이든을 방문해서 유럽 기업들은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청을 하면서 바이든이 좀 고려해 주겠다 이랬어요. 근데 프랑스 대통령이 돌아온다면은 대변인을 통해서 사실상 없던 일로 돼버렸거든요.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만약에 유럽을 봐주며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다 봐줘야 되고 동맹국 전체를 다 봐줘야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며 제조업이 회귀하는 이 조치에 차질이 생기죠. 왜냐면 동맹국 다 봐주게 되면 굳이 미국 안 가도 되잖아. 유럽 가도 되고 한국, 일본에 있어도 되고. 그래서 이번 조치로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가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상황이었죠.
자, 여기서 기사 하나가 있습니다. 서울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미국 제재 후폭풍이, 네, 지금 유효장비 중에 못 파는 K반도체라는 제목인데요. 내용이 뭐냐면, 한국 업체들이 이게 기업이란 건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업 생산하다 보면 장비가 남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재판매합니다. 양도를 하거든요. 지금 반도체 팹 장비 37대와 구공정 장비 15대를 매각하게 되면 경제학 졸업했을 때는 중국 업체에 매각하는 게 가장 빠르고 수요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A사의 조치는 뭐냐면, 이 매각 공고를 낼 때, 주로 한국 기업이 이 양도받는 조건으로 지금 매각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국 국내 기업은 미국 상무부에서 협상을 통해서 1년간 유예 기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구형 매각 장비들은 중국에 팔아도 전혀 미국 제재의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A사가 이런 조치를 취한 거는 나중을 대비한 것 같아요. 이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고 잘못하다가는 미국, 중국 간의 갈등의 유탄을 맞을까봐 지금 그냥 선도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면에서 기업의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만 조금 아쉽기는 해요. 현재 지금 한국이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모는 확실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2021년에 지금 20억 3천만 달러던 것이 지금 2022년에 12억 2,900만 달러니까 거의 8억 달러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준비하냐? 첫째, WTO에 소송을 걸었어요. WTO에 이거는 미국의 이런 조치는 국제 무역 규칙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WTO에 제소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다 알잖아요. WTO는 지금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트럼프 정부 때 그 법관이 없어요. 미국에서 지정해줘야 되는 법관을 트럼프 정부 때 지정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그 WTO 제소 법원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돌아가지 않은 걸 알면서 왜 중국에서 이거 제소를 했을까요? 그거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 알려주는 거예요. 미국의 질서 속에서 만들어진 이 질서에 공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겨지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미국이 대놓고 어떤 정치적 역량과 군사 백거형을 앞세워서 세계 무역 질서를 망가놓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는 경제학 원리로 돌아가지 않고 정치와 안보 원리로 돌아가는 이 세계 경제의 가장 큰 파괴자는 공평한 무역이 가장 큰 파괴자는 미국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중국이 취한 조치입니다. 두 번째 조치는 뭐냐면 중국은 지금 한국을 하나의 전략적 지금 카드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12일에 왕이 부장이 한국의 그 외교부 장관님과 화상으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엄청나게 이 미국의 이런 조치를 강하게 지금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 일본은 이미 확실하게 일본 같은 나라는 확실하게 지금 미국 쪽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여를. 그리고 호주도 그렇고 뭐 영국도 그렇고 그래서 중국은 그나마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국을 왜 공간이 있다고 보냐? 한국은 지금 중국과의 경제 무역 규모가 3천억 달러입니다. 이 3천억 달러는 한국과 미국, 한국과 유럽, 한국과 일본, 한국과 모든 나라 합친 것보다 규모가 더 커요. 어마어마한 무역 규모입니다. 근데 이걸 하루아침에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리 경제학적으로 봐서도 한국은 중국과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일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그나마 한국은 중간에서 공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국과의 외교 강화를 통해서 좀 돌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첫째,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외교 강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면에서 시진핑이 방한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이 어떤 전략을 취하냐가 미래 50년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제가 저희 개인적인 오피니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어요. 그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토니 로빈슨이라는 라이프 코치, 세계적으로 유명한 라이프 코치의 명강사죠. 가장 유명한 강사의 다큐멘터리입니다.
이분이 세계 20개국 다니면서 라이프 코치 유명한 이 포럼을 합니다. 운명과의 데이트라는 어마어마한 포럼을 하는데 정말 감동적인데요. 그 중에 첫 마디가 저는 가장 인상이 깊었어요. 사람들은 보통 앞으로 1년에 대해서 고평가하고 미래 20년, 30년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제가 이해하는 건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지금 앞에 보이는 거에 대해서 가중치를 많이 둬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근데 사실 미래 20년, 30년에 대해서는 앞으로 20, 3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사실 몰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가중치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볼 때 길게 보고 미래성 있게 보고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다. 낙관적으로 보는 게 좀 더 현실적이다. 그런 면에서 아무리 앞으로 1년이 비관적으로 해도 20, 3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이 시점에 한국의 입장을 보면 굉장히 난처해요. 이제 앞에서 그 사례에서 A사 입장에 보다시피 사실 1년간 유예 기간을 가지고 굳이 제재도 안 받아도 되는데 자기가 알아서 중국에 안 팔고 한국 업체들만 입찰에 나오도록 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조금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위기를 너무 과대평가, 코앞에 지금 보면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는 사실은 미국과 중국과 이런 큰 국가의 앞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너무 현실을 비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반도체 예를 하나 들게요. 앞으로 미국이 이렇게 중국에 대한 조치를 반도체 수출을 막고 일단 자기네 기업 막을 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동맹국들도 중국에 대한 수출을 막고 이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앞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만 풀게요. 반도체라는 거는 고첨단 기술 영역이고요. 기술 밀집형 영역입니다. 기술 밀집형이란 뭐냐면 어마어마한 R&D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돈이 지금 여기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반도체 제조업체 TSMC 같은 경우는 400억 달러를 지금 R&D에만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게 매출이 보상이 안 되면 이 투자를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첫째, 예를 들면 이번에 TSMC에서 지금 전체 반도체 업계가 지금 불황이거든요. 내년엔 더 불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TSMC가 이미 400억 달러 되는 이 R&D 투자를 360억 달러로 줄였어요. 그리고 TSMC 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지금 미국의 애리조나주에다가 지금 생산 시설을 만들어요. 그러면 보세요. 스토리가 이렇게 돼요. 원래는 대만에서 집중 생산해서 전 세계에 공급했어요. 근데 TSMC는 가장 잘하는 게 7나노미, 5나노미, 3나노미잖아요. 이거는 누구 사가냐면 미국의 업체들이 사가요. 인텔이라든가 AMD라든가 이런 세계적 업체가 엔비디아 이런 애들 사가요. 왜냐면 이런 애들이 그 반도체 칩을 전 세계에 팔리니까요. 그러면 세계 1위 반도체 업체의 칩을 생산을 TSMC가 해요. 근데 이 세계 1위 다 미국 업체들인데 세계 수출하던 애들인데 얘네들이 지금 세계 시장이 죽으면서 1위 엔비디아 뭐 인텔 이런 애들이 매출이 잘 일어나니까 TSMC에 대한 수주가 줄어든 거예요. 수주가 줄어들어서 지금 TSMC의 EUV 장비가 한 50%가 지금 곧 돌아 안 가게 생겼어요. 이미. 그런데 우리가 지금 TSMC가 대만에서 혼자 공급하던 거를 애리조나주에서 2, 3년 후에 공급하게 돼요. 그게 50%는 미국에서 공급하게 돼요. 그러면 미국은 대만처럼 이 글로벌 반도체 이 생태계가 잘 안 만들어져 있어요. 첫째, 인재가 많지 않아요. 인재가 고배로 또 비싸요. 그리고 주변의 모든 부품 조달이 미국은 안 돼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대만에서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코스트가 훨씬 낮아요. 그래서 이미 이런 걸 감수하고 지금 TSMC가 미국에 가는 거예요. 자, 매출이 줄어들어요. R&D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매출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거는 R&D 투자를 못하는 건데 만약에 미국이 대놓고 중국에 수출을 못하게 하면 전 세계 매출이 50%를 중국이 하는데 중국이 못하게 하면 아까 인텔, AMD 이런 기업들이 매출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수주가 어떻게 옵니까? 매출이 안 일어나면 R&D 투자를 어떻게 계속합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기술 무월 법칙이라 해서 반도체 무월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2년마다 기술이 집중도가 2배씩 올라가는 대신에 또 거기에 대한 비용도 2배 넘게 올라가는 현상을 말해요. 근데 그에 따라서 마진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14나노에서 7나노미로 개선이 되면 이익이 50%더 남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익의 생산율이 확 올라가 버려. 50% 이익이 남는데 7나노면서 5나노미로 가면은 개선이 한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5나노면서 3나노미 가잖아요.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익이 남는 공간이 점점 들어가는데 투자는 2배 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기가 되죠. 그러니까 투자는 배로 들어가고 이익 공간은 줄어드는데 이 자체로도 고성능의 개발 투자를 계속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또 중국에 대한 매출을 못하게 하며 매출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첨단 기술 R&D를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답이 안 나오는 일을 지금 미국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가 뭐죠? 첫째, 미국이 원하는 대로 중국은 반도체 영역에서 스톱이 됐다고 칩시다. 어서 첨단을 못해요. 화웨이가 지금 스마트폰이 완전 시장에서 밀려냈잖아요. 그럼 미국이 좋겠죠. 깨고서 하겠죠. 오케이. 근데 그럼 자기네 가지는 게 뭐죠? 미국, 유럽, 대만, 한국, 일본 남는 게 뭐죠? 가져가는 게 뭐죠? 간단해요. 가치 손실을 보는 거예요. 가치 후퇴하는 거예요. 이상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렇다 치고 자기네 역시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는 거예요. 근데 이 손실이 어떤 전개가 될까? 우리가 내년 1년을 보면 중국이 엄청 힘든 게 과대평가되게 보여요. 이제 중국이 망해서. 왜냐면 과학포 보기가 쉽거든요. 가성치를 이만큼 줘서 중국이 이제 망해서. 근데 20, 3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왜냐면 인텔이라든가 AMD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글로벌에서 매출하는 애들이에요. 글로벌 매출하는 애들이 글로벌 매출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R&D 비용과 이게 전 세계 글로벌 공방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유지가 될까요? 거기 일하는 엔지니어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쾌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가가 그 고첨단 그 개발비를 지속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한국의 전략은 뭐냐? 저는 두 가지로 취해야 됩니다. 고첨단 영역은 미국의 말대로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근데 제 준비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14나노미, 지금 20나노미까지 미국에서 검토하는데 그 아래는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런데 다행인 거는 여기 재밌는 게 있는데요. 스마트폰이나 이런 소형의 디바이스는 이게 3나노미냐 5나노미 되게 중요해요. 점점 작아져야 되니까 성능이 높아져야 되니까. 근데 자동차는 달라요. IoT는 달라요. 이 영역은 이 후진 칩을 써도 오케이입니다. 오히려 3나노미, 5나노미가 안 맞아요. 너무 비싸서. 예를 들면 자동차에 막 3나노미 넣으면 자동차를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요. 그 가격을 소비자가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40나노미 이런 게 충분합니다. 근데 이런 건 제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각 섹터별로 다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데 반도체를 봤을 때는 고첨단과 우리가 좀 아래쪽 미국이 제재하는 영역 쪽은 중국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예요. 또 중국도 이런 시장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반도체 자리 강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오히려 한국은 국내 시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협력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역은 전략적으로 강화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한국이 이제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돼야 돼요. 특히 한국이 지금 전통 석유 조선 산업 이런 것들이 지금 저기 울산이라든가 저기 부산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경상도 그리고 전라도 군산이라 이런 데게 과거 한국 전통 산업들이 중국 기업이 체도를 치고 올라오면서 되게 황폐화가 많이 된 영역이 많은데 그쪽 지방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하는 게 한국 경제에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미래 이제 말씀드리는 이런 IoT 영역, 이런 전기자동차 영역, 미래 이런 5G 영역, 6G 영역 이런 영역에 한국이 최소 메이드 인 코리아 이걸 해야 돼요. 그러면 중국 거는 미국이 못하게 하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는. 그 메이드 인 코리아는 전 세계 어디도 방해를 안 해요. 경제 영토가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예요. 그러면 중국 거는 예를 들면 10% 5%만 갖고 오고 제일 중요한 거 반드시 써야 되는 거. 나머지는 한국이 다 할 수가 있어요. 인재도 많아요. 그리고 필요한 거 미국에서 많이 갖고 오고. 그냥 미국이 좋아하잖아요. 일본에서도 많이 갖고 오고, 유럽에 많이 갖고 오고. 그래서 한국에서 그 최첨단 디바이스를 만드는 허브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수출하는. 그래서 이제는 한국이 전 세계
생산 허브가 되는 특히 첨단 생산 허브가 되는 시대가 왔다. 저는 이렇게 문제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중 반도체 갈등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가 앞으로 1년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미래 20, 30년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지 않냐 이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 오늘 저의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앞으로 1년보다 미래 20, 30년을 보고 좀 더 먼 시각으로 전략적 판도를 보면서 지혜로운 결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주제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인데요. 그 앞단에 결제 부분이 있습니다. 결제도 또 똑같이 디지털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요. 지금 전 세계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CBDC라고 하는 중앙은행이 만들고 있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한국도 여기에 지금 뒤처지지 않고 있고요. 열심히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안유화 쇼에서 사실 한번 다룬 적이 있고요. 최근 한국은행이 CBDC 모의 실험을 이미 2단계까지 마쳤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또 앞으로 어떤 과제들이 남았는지 짚어볼 건데요. 여기에서 한국은행이 CBDC 모의 실험의 프로젝트를 대표해서 참가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크러스트 유니버스인데요. 오늘 CBDC 본부에서 김경업 본부장님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할 때 모시고 싶었는데 그때는 아마 이 실험이 끝나지 않아서 안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총 사업자가 11개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자가 지금 크러스트 유니버스인데 우선 이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 그 크러스트 유니버스가 네. 이제 CBDC 모의 실험 연구에서 주 사업자로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네. 카카오의 이제 계열사입니다. 저희는 네. 뭐 내부적으로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네. 이제 계열사 중에 하나이고 네. 저희 뭐 크러스트 유니버스는 이제 글로벌 사업 네. 그리고 웹3 이런 쪽에 이제 투자, 인큐베이팅 이런 사업도 하고 이제 첫 번째 아이템으로는 지금 이제 카카오에서 이제 만들었던 클레이튼이라는 퍼블릭 블록체인 그 생태계를 이제 인큐베이팅 하는 거를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레이튼의 원 개발사이기도 하고요. 그 최근에 뭐 FTX 사례도 있었잖아요. 네. 지금 클레이턴은 어떤 상황입니까? 클레이튼도 네.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네. 국내에서 시작한 네.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네. 뭐 사실 2018년도부터 저희가 개발을 했고 네. 2019년도부터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을 내서 네. 계속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굉장히 처음부터 네. 시작을 했고 아직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뭐 지금까지 많은 뭐 다른 사례들도 뭐 위기들이 찾아왔는데 저희도 뭐 지금까지 계속 살아남고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블록체인 산업 저희가 좀 잘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럼 지금 전체 있습니다. 클레이턴 생태계는 전체 투자자라고 해야 되나요? 네. 몇만 명이 들어와 있죠? 뭐 국내 프로젝트 중에서는 네. 가장 사용자가 많고 뭐 일례로는 뭐 네. 지갑 같은 예. 거 거의 저희가 인원 그 사용자 수를 보면은 지금은 한 10만 명, 20만 명 그 정도 20만 명 정도. 네, 가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사실 뭐 그 아. 지갑뿐만 아니라 다른 예. 이제 지갑을 사용하는 분들까지 하면 더 많지 않을까 예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1개 중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사업자로 선정된 이유에는 혹시 이런 배경이 있습니까? 이유가 어떻게 되죠? 한국은행이 이제 이 CBDC 모의 실험 연구 네. 사업하기 전에 기초 연구 약간 컨설팅 과제를 그렇죠. 진행했었습니다. 네. 그 과제를 통해서 한국의 CBDC는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그림을 이제 그림 프로젝트를 지난번에 하셨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따로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그 네. 부분은 약간 컨설팅 네. 쪽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개발을 하는 이제 주체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이제 이제 한국은행이 그럼 이 과제는 이제 분산원장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고 이제 국내 블록체인을 할 수 있는 여러 기업들을 이제 컨택을 했던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도 이제 하나의 이제 업체였던 것이고, 그래서 이 과제 자체가 기본 요건이 그거였습니다. 오픈소스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있는 그 업체가 이제 할 수 있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어떻게 보면 제안을 드렸고, 저희가 네. 뭐 여러 기업들과 함께 팀을 잘 꾸렸고, 제 생각엔 진짜 정말 드림팀으로 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저희를 이제 높게 평가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과제를 진행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 CBDC 들어갈 건데요. 그 중에 이제 이미
중요한 단어가 남았습니다. 분산원장.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대부분 중앙은행 지금 다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단일 원장으로 하냐, 네. 분산원장으로 하냐, 일단 기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일단 분산원장으로 하겠다. 지금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뭐 한국은행에서도 말씀하시는 거는 네. 지금 이 과제는 이제 분산원장 기반으로 이제 이 진행하는 과제는 거고 네. 아직 한국은행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정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네. 아예 네. 보도자료 첫 장에 보면은 네.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래서 이 과제는 네, 저희 입장에서 좀 섭섭하긴 하지만 그거는 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구나. 자, 그러면 분산원장으로 한다는 건 너도들이 들어와줘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너도 뭐 한국은행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지금 생각하는 그 지금 설계 이 과제라고 했잖아요. 네. 이 과제에서는 그 너도들이 주로 어떤 이 사업에 이제 네. 한국은행에서 제안 요청서라고 RFP를 이제 네. 공개적으로 이제 공유해 주시고 네. 그거에 맞춰서 이제 업체들이 네.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플랜을 짜서 제안을 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 요구사항 자체가 한국 분산원장 기반이고 그다음에 한국은행과 네. 금융기관이 함께 운영하는 그렇죠. 분산원장이다. 이렇게 이제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했고요. 근데 딱 이 그림에서 가장 핏이 맞는 게 예. 클레이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만약에 한국은행이랑 네. 시중은행 이제 뭐 10곳, 뭐 네. 20곳 이렇게 참여하면은 뭐 20개 이상의 어떤 특정 이제 기관들이 참여하는 것이고 클레이튼이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레이튼이 사실 세계 최대 규모로 퍼블릭 블록체인이지만 컨소시엄 블록체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뭐 기업들이 들어와서 저희가 30개의 노드를 각 이제 기업들이 같이 함께 이제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2019년도부터 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노하우를 뭐 2년 정도 넘게 쌓았고 그렇다 보니까 이 그림은 딱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판단했고 이건 우리가 해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원하게 됐었죠. 네. 그러면 클레이턴 같은 경우는 30개 주요 기업들이 너드로 들어와 있는데 네. 쉽게 말하면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기업들이 많이 네, 들어와. 처음에는 좀 대기업들 들어왔었고 들어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글로벌 다른 나라의 어떤 뭐 은행이나 뭐 그렇죠. 이런 기업들을 또 좀 더 들어와 있고. 들어오고 혹시 그런 그런 허들 건 자체를 있어요? 예. 산업별로 뭐 중요한 기업이 또 뭐 산업별로 거래를 했나요? 초반에 약간 네. 그걸 담당하셨던 분이 좀 더 설명을 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일단은 신뢰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신뢰를 줄 수 있는 큰 기업들을 이제 초반에는 좀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방향을 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 생태계를 잘 만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 생태계에 참여해서 그냥 노드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 생태계에 실제로 참여해서 서비스도 하고 그런 다양한 활용 사례를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가려고 하고 사실 그 허들 자체도 이제 퍼미션드가 아닌 누구나 허가형이 아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렇죠. 방향으로 좀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처음에 접근할 때는 허가형으로 접근했네요. 네. 그 지금은 완전한 퍼블릭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 구조가 퍼블릭 컨소시엄 블록체인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사용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 노드를 운영하는 주체는 신뢰도가 좀 있을 수 있는 큰 기업들 위주로 좀 진행을 했었고 그것조차도 저희가 이제 완전히 이제 개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일 원장형이거든요. 네. 다 잘 아시겠지만. 네. 그럼 중국이 하고 있는 CBDC하고 지금 한국은행이 하는 CBDC 기술적으로 봤을 때 네. 어떻게 다릅니까? 사실 뭐 저도 중국 내용을 자세히는 이제 몰랐었고요. 뉴스 기사나 이런 이제 그것만 봤을 때 자기들은 뭐 분산원장 블록체인 기반이 아니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단일 원장 기반으로 저희는 이제 추측을 하고 있었고 최근에 그 연합인포맥스 세미나 때 그때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걸 보면서 이렇게 구성을 했구나. 근데 이제 거기서도 결국은 단일 원장으로 이제 하긴 했지만 결국은 블록체인에서 쓰이는 스마트 컨트랙트 이렇게 프로그래머블 거기서는 이제 프로그래머빌리티 뭐 다른 용어로 쓰시긴 하시던데 결국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어떤 기술을 넣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러니까 결국은 단일 원장이고 분산 원장 그 차이지 뭐 블록체인의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 원장 그런, 기술을 쓰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죠.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보통 CBDC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뭐 기초 연구 단계, 그다음에 뭐 파일럿 또는 모의 실험이라고 이제 부르고 그다음이 시범, 그다음이 이제 도입인데
그 스테이지 측면에서는 이제 중국은 이제 시범 단계로 가장 이제 뭐 주요국 중에는 가장 이제 앞서서 나가고 있다. 그렇죠. 볼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모의 실험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고, 네. 사실 뭐 미국이나 네. 뭐 유럽 이런 데도 보면 기초 연구나 네. 이제 모의 실험 고 맞습니다. 언저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클레이톤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알고 네. 있고요. 이더리움을 조금 수정해서 나온 맞습니다. 블록체인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게 사실 CBDC 하는 여러 가지 뭐 목적이 있습니다만, 네. 지금 국가적으로 고민하는 게 국제간 결제거든요. 크로스보더 결제할 때 좀 더 편리성이 있지 않나, 맞습니다. 뭐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 만약에 클레이톤 기반으로 이런 지금 시스템을 구현하면, 만약에 다른 상황에서 이더리움 기반으로 구현할 때, 네. 혹은 다른 어떤 블록체인 써줄 때 이게 호환성 아니면 맞습니다. 결제 연결성 네. 이런 게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2019년도, 네. 그러니까 18년도에 이제 처음 이제 블록체인을 사업을 시작해봐야겠다 네. 했고, 저희 회사에서 실제 우리가 서비스를 할 거냐 봤더니 그 네. 당시에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들 수준이 너무 낮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엔터프라이즈적으로 큰 서비스를 올릴 만한 프로젝트가 없다 네. 판단했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플랫폼을 아예 만들어 보자라고 했고, 그 시점에 이제 나왔던 모든 플랫폼들 다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쓸만한 게 이더리움이다 라고 이제 그때는 판단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가져왔고, 근데 이더리움이 추구하는 바는 이제 뭐 탈중앙화를 좀 더 중요시하고 성능 같은 것들은 좀 더 네. 낮아도 되는 그런 거였고, 근데 저희는 조금 더 뭐 탈중앙화 부분에서는 좀 덜하지만 네. 성능 같은 것들을 최대한 올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서비스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 측면에서 플랫폼을 좀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좀 더 중앙화되어 있지만 성능적으로 더 높이고, 그래서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트랜지션 처리하려면은 수십 분 또는 이렇게 맞아요. 수분, 뭐 맞아요. 수초, 지금은 좀 더 수십초 단위로 예. 내려왔지만 예. 이제 그런 식이지만 저희는 이제 결국은 모바일 기반의 이제 사업을 네. 했던 이제 업체다 보니까 우리는 이 정도 속도로는 안 된다, 더 빨리 좀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수초, 1초 단위로 저희는 이제 블록을 만들게끔 그렇게 했고, 그럼 결제 한 번 하는데 지금 필요한 네. 시간은 지금은 네. 블록은 1초 단위로 만들지만 저희가 네. 트랜지션 보내고 네. 하게 되면은 2초에서 3초 사이로 하게 되고, 네. 저희가 실제 뭐 클레이튼 그 보도자료나 클레이튼에서 이제 저희가 공유하는 자료가 네. 있습니다. 네. 이번에 뭐 이프 카카오 때 발표한 자료도 보시면은 네. 저희가 실제 퍼블릭 블록체인들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트랜지션을 다 같이 날려보고 이 레이턴시, 그러니까 처리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 거기서 보시면은 다른 퍼블릭 체인 대비 클레이튼이 가장 우수하게 2초대로 처리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 앞으로 이게 이번 모의 실험 과정에서도 아마 그런 게 테스트 됐는데, 시간 때문에 거래 처리가 지연되거나 네. 이런 문제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네. 블록체인이라는 네. 거는 이제 네. 성능적으로 뭔가 처리할 수 있는 이제 최대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네. 정해져 있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네. 뭐 공장에서 얘가 뭐 초당 몇 개를 생산할 수 있는데 그렇죠. 더 네. 생산하라 한다고 생산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네. 더 대기를 하게 됩니다. 네. 결국은. 그래서 뭐 블록체인 자체도 얘가 처리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는데 더 밀어 넣으면은 당연히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당연히 성능적으로 더 이제 늘려나가야 될 것 같고, 한국의 CBDC 시스템이 네. 어느 정도의 성능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처리량을 이 필요한지 그런 걸 좀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국내 예금 이체 정도를 커버할지 아니면 신용카드 결제까지도 커버를 할지 네. 그런 거 범위를 이제 좀 어느 정도 잡아야 될 것 같고, 네. 뭐 지금도 저희가 이제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한 네. 4,000 TPS 정도는 이제 처리를 이제 한다고 하고 있고, 한국은행에 저희가 이 과제를 제안 네. 드릴 때도 한국 정도의 규모에서 네. 저희가 테스트를 했을 때 이 정도 TPS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안 드렸고, 저희가 경쟁했던 업체들 중에는 가장 우수했기 때문에 저희를 이제 선정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 기술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이번에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고, 다만 뭐 저희가 사용하는 물리적인 시스템 자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성능치 자체는 이제 차이가 어느 정도는 있지만, 결국은 그런 이제 분사원장 기반의 뭐 성능의 최적화 부분도 하긴 해야겠지만, 이걸 얼만큼 뭐 처리할지, 어느 정도 그 규모를 감당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 좀 더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글로벌리 중앙대 하는 거 보면 두 가지 방향이잖아요. 리테일 쪽으로 네, 주로 맞습니다. 하냐, 저액결제 쪽이냐, 아니면 거액 기관 간, 결제입니다. 예, 거액결제냐 두 가지인데, 제가 느끼는 거,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거는 좀 네. 리테일보다도 좀 거액결제 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쪽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이번에 현재 하고 있는 거는? 모의 실험 예, 연구에서 예, 하고 나온 있는 거. 제안 요청서에는 네. 이제 소매까지 다 포함된 다 포함된 건가요? 그림이고, 이제 그 사실 뭐 BIS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네. 이제 그런 CBDC의 형태가 있습니다. 네. 뭐 간접형, 직접형, 맞습니다. 뭐 혼합형. 그러니까 네. 거기에 비하면 이제 거기에다가 딱 놓고 하면 혼합형이 좀 더 두 개 다 가깝고요. 하겠다라는 네. 거네요. 가깝고 여기 실험에서 또 다른 어떤 음. 형태도 좀 더 고려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공유한 거는 네. 이제 확장성 실험 때 그때 이제 좀 공유들 그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중개형에 가깝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아무튼 한국은행이 이번 과제에서 요청한 거는 소매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이제 혼합형의 형태로 저희가 테스트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화폐가 네. CBDC로 된다는 뜻인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떠오르는 개념이 NFT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많은 자산들이 사실 표시된 형태가 NFT잖아요. 네. 그러면 NFT 이 상용화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NFT보다는 DeFi를 좀 더 좋아하는 이제 그 블록체인 업계에 있는 네. 사람이긴 한데, 근데 네. NFT도 어떻게 보면은 뭐 프로필 기반의 그런 NFT들이 많이 나왔었고, 네. 되게 비싸게 팔리고 이런 것들도 있죠. 네. 그런데 요즘은 좀 거품이 좀 거쳐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뭐 SBT 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조금씩 다른 컨셉의 NFT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사람의 어떤 특성, 그다음 그 사람의 뭐 거래 내역 같은 것들을 이제 다 보고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 어떤 능력치나 어떤 이 사람의 뭐 신용 같은 것들을 평가하고 부여하는 그런 이제 것들이 나오면서 앞으로 좀 더 뭐 발전할 여지가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그러면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에서 NFT까지 검토한다고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건 어떤 뜻으로 하는 그거는 얘기죠? 이제 네. 그냥 NFT를 네. CBDC로 네. 거래하는 네.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본 것이고, 뭐 예를 들면 마켓플레이스 같은 그런 그런 데서 개념입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어떤 아트 이런 플랫폼에서 NFT로 표시된 아트가 거래될 때 그걸 네. CBDC로 결제하겠다라고 네, 그걸 맞습니다. 테스트해봤단 네, 말인가요? 사실 저는 솔직하게 뭐 말씀드리면 제 느낌상 봤을 때 이더리움을 봤을 때 이더리움 기반으로 우리가 그 어떤 CBDC 설계했을 때 저는 갈 수 없다고 보거든요. 답은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왜 결국은 DCEP라고 하는 저자결제 통화로서 출연했나 저는 되게 이해가 되거든요. 네. 기술 방향이 가는 길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가는 이 방향이 사실 갈 수 있는 방향이냐. 네네. CBDC라는 이 기능을 우리가 정의했잖아요. 네네. 이거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통화를 우리가 CBDC, 디지털 통화를 CBDC라고 현금 네. 대체용으로 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기술 구현에 있어서 이더리움이라는 이런 퍼블릭 체인의 개념으로 네네. 구현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뭐 네. 기반 기술이 네. 이제 그런 네. 거라는 거지. 네. 네. 뭐 이더리움 클레이튼으로 하겠다 이런 네. 거는 이제 아니고요. 사실은 중앙은행이 원하는 CBDC 타입에 따라서 그 기술의 호환성을 가져가느냐 그 차이가 좀 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코어가 그거일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변형을 해서 좀 더 각 나라가 원하는 CBDC에 맞춰서 가는 부분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각국에서 다 CBDC를 할 겁니다. 네. 중국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한국도 빨리 해서 뭐 중국이랑 호환성 가져서 뭐 같이 뭘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각국에서 다 CBDC를 개발하고 있고 다 각기 다른 플랫폼들을 여러 개 막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들 시스템도 좀 같이 연결해서 호환성이 있어야지 더 나은 가치를 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BIS나 이런 데서 그런 호환성을 어떤 식으로 표준화를 잡아갈지 맞아요. 그런 연구를 계속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러면 기술을 잘 하시니까 기업들이 측면에서 봤을 때 네. CBDC가 진짜 다 됐다. 네. 예를 들면 뭐 지금 2차 테스트 마쳤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설 다 됐어요, 이제는. 네. 지금 은행을 통해서 사실 네. 무역장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장점이 있나요? 결국은 효율성 같아요. 시스템의 효율성. 그러니까 네. 기존 시스템보다 이거를 네. CBDC화하고 비용이 많이 줄어드나요? 그럴 것 우리가 같습니다. 실제 제 할 때? 생각에는. 네, 제가 뭐 금융 쪽에 네. 뭐 그렇게 네. 백그라운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CBDC를 본지 한 2년 정도 됐고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기존 시스템보다 CBDC로 다 하거나 또는 뭐 퍼블릭 블록체인 쪽을 연계하거나 하게 되면은 좀 더 시장이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블록체인 기술이 나온 것 자체가 교수님이랑 저랑 거래를 할 때도 항상 중개자들이 중간에 많이 끼어 있는데 네. 그런 중개자 없이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네. 블록체인이고 그렇다 보면 당연히 더 효율적으로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뭐 어떤 시간이나 이런 쪽으로 더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부분의 가치를 좀 더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네, 먼 미래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그러면 중국의 CBDC가 예를 들면 지금 크로스 결제 지금 테스트용으로 한다고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기업들이 그 중국과의 이 CBDC 연결해서 자기네 기업이 만든 스마트 컨트랙을 네. 그 중국의 CBDC하고 연결되도록 설정하면 중국 시장이 결제가 편해지고 시장이 넓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게 말이 지금 되는 네, 건가요? 제가 된다고 봅니다. 말하고 있는. 네, 그건 뭐 중국뿐만 아니라 뭐 어. 유럽이든 네. 미국이든 뭐 다른 주요국들이 다 그런 식으로 점점점 자기들의 어떤 그런 네. 시스템을 개방하고 그런 더 뭐 연계를 하는 그런 게 더 나오지 않을까요? 사실 뭐 CBDC 한다고 해서 그 단일 국가 그 안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네. 다른 이제 여러 국가들이 연결을 하는 거기서 좀 더 많은 가치가 시너지가 나오겠죠. 시너지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일반인이 그냥 봤을 때 중국의 CBDC는 우리가 일반인 쓰려면 그 인민은행의 앱을 다운받거든요. 네. 저도 지금 다운받고 있는데 그거를 누르면 네. 결국 은행 계좌가 있으면 각 은행별로 들어가면 그 CBDC 전환이 되게끔 다 만들어놨어요. 앱에다. 네. 한국 거는 지금 만약에 구현 다 된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 우리가 일반인이 네. 최종 사용하는 거는 카카오톡 그냥 앱인가요? 어떤 게 되죠? 저희가 이번 과제 네. 때 한 것도 보면 네. 1단계, 2단계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단계는 네. CBDC의 가장 기본 기능을 네. 했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네.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음. 이렇게 은행에 갖다 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이걸 다 디지털화 했습니다. 네. 그래서 CBDC 자체를 제조를 하게 되고 디지털로 오케이. 제조하게 만들어봤고. 되고 네. 제조하고 오케이. 그거를 이제 네. 가상의 어떤 시중은행에 발행을 하고 보내받고. 네. 오케이. 그리고 그 가상의 시중은행은 가상의 유저에게 요 CBDC를 주고 더 받고. 그 예금이랑 바꿔서 오케이. 주고 네. 그리고 가상의 고객들은 그 고객들 간에 CBDC를 주고받고 결제에 쓰고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도 다 테스트를 했고 거기다가 뭐 저희가 NFT 결제하는 것까지 넣고 그다음에 해외 송금 그리고 심지어 오프라인 CBDC라고 뭐 인터넷이 없거나 전기가 없는 상황에서도 CBDC를 저희 교수님이랑 주고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 뭐 인터넷이 완전히 끊어지더라도 저희 휴대폰이 나왔던 카드 형태 그런 매체만 있으면은 이제 저희가 가치 이전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사실 다 개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공개된 어떤 각국의 어떤 CBDC 연구보다도 가장 폭넓게 광범위하게 테스트를 이제 이미 굉장히 했는데 한국은행에서는 아직 뭐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도자료로 나온 자료보다도 더 광범위한 테스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한국은행에서도 좀 더 공식적인 어떤 최종 보고서 형태로 공개를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독적인 앱도 있어요. 한국은행의 단독적인 CBDC 앱도 지금 네네. 생각하고 있는 네, 건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사실 이 모의 아직 실험에서 그거는- 한 거고 네, 아직은 그게 최종의 형태라고 있는 이제 앞으로는 보면 어떻게 안 될지 됩니다. 모르고. 네,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럼 같이 인증을 들어가서. 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내라는 거. 그럼 그렇습니다. 인증 수단은 뭐 우리가 지금 보통 두 가지 다 금융인증서 쓰든지 네. 옛날에 쓰는 그 무슨 공공인증서라는 네네. 게 있잖아요. 네. 둘 중인데 이건 앞으로 인증은 어떻게 합니까? CBDC 쓸 때. 인증은 예. 보통은 지금 이번에는 이제 예. 결국 소매도 예. 은행의 어떤 이제 인증 체계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 그렇죠. 그럼 은행의 인증 한국은행이- 체계를 쓰네요.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리테일 고객한테, 그러니까 직접 대국민 하는 서비스를 거는-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은행을 통해서 이제 하는 형태로 은행이 되어 있는 신용을 거죠. 쓴다. 지금은. 네. 근데 나중에는 그걸 생각하나요? 독립적인 거, 은행을 안 네. 통하고. 그렇죠. 왜냐면 네. 이게 CBDC 나온 배경 중에 하나가 포용성이거든요. 네. 포용성이라는 건 은행 계좌 없는 사람들까지 맞습니다. 이 CBDC를 쓰게 하려. 네. 왜냐면 나중에 디지털 경제로 됐는데 은행에 계좌 없는 사람 세계에 아직도 20억 넘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은행 계좌 신용을 계속 쓰게 하면 사실 이 사람들이 계속 CBDC 돼도 멀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들을 쓰려고 한 게 네. CBDC인데 그러면 한국에 은행 계좌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그러면 은행 신용이 없는데 어떻게 인정하죠? 한국은행이 제안 네. 요청서 주셨던 거 네. 보면은 네. 그 이용자 키를 어떤 식으로 보관하느냐, 처리하느냐. 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탁. 그러니까 누구한테 은행한테 맡기거나 네. 완전 비수탁은 이제 완전 유저가 갖고 있거나 부분 수탁 이런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수탁 형태, 이제 비수탁으로 하게 되면 정말 뭐 블록체인의 그런 지갑과 같이 완전 유저가 이거 잃어버리면 진짜 자기가 정말 끝나는 관리하는. 네,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것도 저희가 제안 드리고 했고 근데 이제 저희 이번에는
이제 뭐 부분 수탁 정도만 실험하고 완전 그다음 수탁형 정도만 했고 다음 과제나 이런 걸 통해서 비수탁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들도 비수탁에 대한 뭐 연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그거는 뭐 기술적으로 어렵진 않죠. 당연히 이미 블록체인 쪽에서는 이미 그렇게 비수탁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럼 CBDC 할 때 인증할 때 결국은 네. 그 수탁이든 비수탁이든 상관없이 네. 키잖아요. 그보다 뭐 지문 인증, 뭐 홍채 인증, 뭐 네. 페이스 인증하면 이런 게 네.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아닙니다. 키가. 그러니까 그래도 그건- 필요해요? 네, 그거는 그냥 이용자가 네. 이건 내 디바이스의 주인이 누군가를 이제 인증하는 인증하는 것이고요. 거고. 네, 그다음에 키 관리 측면은 또 다르게 별도로 다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건 있어야 네, 되는군요. 네. 지문을 하든 뭐 홍채를 예. 하든 네. 뭐 비밀번호를 하든 그거는 네. 그냥 내가 디바이스한테 증명을 하는 하는 것이고요. 것이지. 네.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키를 어떤 식으로 뭐 누군가 뭐 은행이 갖고 있거나 그렇죠. 제가 갖고 있거나 예. 반반 나눠 갖고 있거나 예. 이런 것도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CBDC 딴다면 같이 따라오는 이슈가 가장 큰 게 뭐냐면 그거거든요. 우리 개인들이 뭐 어떤 프라이버시를 지금 침범한다. 그래서 네. 설문조사했는데 나와도 절반 이상이 사용하지 않겠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오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이번에 그 참여하실 때 이 문제는 어떻게 지금 접근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예. 프라이버시 문제는 뭐 당연히 중요하다고 하고 있고 네. 뭐 선진국들이 좀 더 그런 게 더 민감하잖아요. 소유권이 민주주의 국가가 훨씬 민감하죠. 더 민감하고 예. 결국은 저는 이거는 기존 현행 금융 시스템이랑 음. 이거를 CBDC화해서 CBDC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문제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그 안에 데이터를 보거나 하는 것들은 사실 기술적으로 다 동의를 하거든요. 네. 현행 체계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예. CBDC화 하더라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규제적으로 네. 제도적으로 네.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서 네. 저희가 개인정보를 다 그렇게 보호를 받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근데 그게 CBDC화 한다고 기술적으로 뭔가 개인정보가 더 보호를 받지 못할 거라는 건 사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네. 제도적으로 다 뒷받침돼서 따라올 거기 때문에. 근데 뭐 그런 부분이 있죠. 만약 현금은 우리가 네. 제가 안주환 교수님한테 네. 10,000원을 드려도 그렇죠. 사실 모르잖아요. 네, 모르잖아요. 네. 근데 그 경우 같으면은 뭐 네. 오프라인 CBDC 저희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CBDC는 정말로 제가 이렇게 카드 형태나 모바일 기기 형태로 교수님께 드리면은 그거는 사실은 추적을 못 하게끔 기술적으로 해놨고요. 구해나는 예. 거죠. 근데 그걸 아예 못 믿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맞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술자들, 저희 같은 그렇죠. 엔지니어들이 설득하고 검증받아야 되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현금과 같은 진짜 익명성, 완전한 익명성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수단을 만들어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국은행 보고서를 봤더니 중앙은행이 못 보도록 설계해놨다. 네. 근데 말씀하신 그 뜻인 네. 것 같아요. 이제 네. 말하는 그런 리테일 맞습니다. 영역, 그러니까 뭐 실제 현금 영역은 안 보게끔 맞습니다. 오프라인 네. CBDC가 흘러가는 거는 정말 못 보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설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어가고 나가는 네. 거는 이렇게 네. 볼 수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금융기관이나 뭐 해서. 근데 원장 자체도 뭐 그 한국은행이랑 금융기관이 보지만 사실 이 사람이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거는 고객이 이제 뭐 가입한 은행 네. 정도에서는 이제 볼 수 은행은 있고, 아는데 그거는 현행 중앙- 체계에서도 그렇죠. 제도적으로 다 이렇게 그렇죠. 장치가 있는 거라서 그렇죠. 저는 그게 그렇게 이제 민감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예. 보고 있고, 그러니까 현행과 저는 네.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전체적 느낌이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지금 설계하는 방향이 자기네는 빅브라더 되기 싫다. 네. 은행 정도 거지만 알게 하겠다. 네. 우리는 빅브라더 되기 싫고 맞습니다. 우리 자체가 네. 싫기 때문에 절대 볼 생각이 없다. 네, 네. 뭐 이런 스탠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CBDC 나왔을 때 그게 현금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냥 종이 돈을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네. 한국은행이 말하는 스탠스는 네. 같이 가는 걸로 지금 말하고 있고 네. 사실은 별로 필요성이 없다라고 많이 말하고 있는 네, 거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제 느낌은 뭐냐면 이런 느낌 같아요. 나중에 많은 대부분 국가가 다 한 다음에 왜 한국은행은 안 했어? 이런 정도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네.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네. 원래는 CBDC 출현 배경이 뭐냐면 네. 종이돈을 대체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금을 없이면 말씀하신 대로 현금 왔다 갔다 할 때 모르는데 이 CBDC는 결국 마음만 먹으면 네. 다 한단 말이에요. 오프라인 CBDC는 모른다. 네, 모르게 저희가 기술적으로 예,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개발했고. 지금 보시면 오프라인 CBDC는 모르게 네. 설정해놓고 기술적으로 구현하겠다. 네, 그 맞습니다. 뜻이네요. 근데 심지어 그 온라인상에, 그러니까 장부상에 적혀 있는 거를 보더라도 모르게 할 수 있는 기술도 사실 현존합니다. 현존하는데 이제 그 기술도 어떻게 보면은 성숙도가 아직은 이제 덜 올라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장부 정도는 기존 시스템과 같이 제도적으로 그렇게 보완할 수 있고, 현금을 어떻게 보면 대체하는 오프라인 CBDC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술적으로 저희가 개발을 해놨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한국은행에서도 이걸 현금을 완전히 대체한다. 그렇게 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냥 네. 공존할 수 있다라고 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지를 두고 있고 그럼 공존하는데 왜 현금을 쓰지? 누가 CBDC 씁니까? 결국은 저는 그 말 네.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완전히 전환되더라도 네. 결국은 그 과도기적인 기간이 꽤 길 거다라고 그걸 보는 거 말씀하시는 아닐까 거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 중에 오프라인의 CBDC랑 구현 카드로 되는 걸까요? 카드랑 이제 네. 모바일 기기 두 개로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네.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이번에 그 테라루나 사태 때문에 네.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아서 지금 시장이 거의 뭐 죽은 상황인데 앞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해서 민간들이 만드는 이런 그 가상화폐 시장이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중앙은행이 나서야 되게 효율적일 수 있는 게 그 가능성을 보여준 게 페이스북의 리브라였잖아요. 근데 이 리브라 자체가 지금 다 스톱을 시켜내서 왜냐면 네. 결국 미국이 정부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해 만약에 페이스북이 이 자기네 디지털 통화를 한다 이러면 사실 CBDC가 필요 없거든요. 왜냐면 그게 27억이 있었는데 네. 27억이 리브라로 만약 한국에 있는 우리 저 같은 경우에 페이스북 쓰잖아요. 미국에 있는 또 친구가 쓰면 페이스북에서 리브라로 서로 결제하면 네. 뭐 순식간에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국제간에. 네, 그래서 사실 만약에 리브라가 성공했으면 어쩌면 달러 기준통화도 영향받을 정도로 굉장히 걔네 우리 민간들한테는 되게 효율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 민간이 만드는 디지털 통화 이 흐름과 아까 네. 디파이를 되게 좋게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디파이란 건 결국 중앙에 없는 금융 맞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이번 테라루나와 이번 그 FT 네. 그 X 파산으로 되게 타격받았는데요. 네. 어쨌든 그런 흐름과 정부가 추진하는 이런 디지털 통화 이 체계 추진 이게 큰 흐름 두 개로 봤을 때 네. 앞으로 흐름을 어떻게 전망하세요? 중앙은행이 만드는 이제 CBDC가 네. 뭐 언젠가는 나올 거라 생각하고요. 그게 네. 나오더라도 네. 민간에서 그런 식으로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또는 네. 다른 가상자산, 디파이 같은 것들을 이제 하는 네. 그런 부분들은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네. 있고요. 왜냐하면은 중앙은행이 만든 게 정말 지금도 보면 리테일까지 다 중앙은행이 커버하지는 않을 거고 네. 거기에 가상자산까지 그러니까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 있는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까지 다 중앙은행이 그렇게 다 장악을 하겠다 뭐 그런 거는 사실은 이제 쉽지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민간 영역과 어떻게 보면 정부 기관이 진행하는 영역은 어느 정도 이제 다른 영역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처음에 페이스북이 시작할 때 이게 바스켓 통화를 맞아요. 했기 때문에 주요 통화를 다 네, 저는 넣었잖아요. 약간 어느 정도 공격을 받은 것 같고요. 네. 물론 시기적으로 뭐 그런 것도 있었을 네. 것 같고 후에 뭐, 달러로 바꿨어요. 네, 그런데도- 후에 달러로 네. 근데 그때는 네. 이미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그런 것 같고 그럼 처음부터 달러로 했으면 안 받았을까요? 네, 처음부터 달러를 했었으면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도 그 시기에도 뭐 테더라는 이제 그 그의 스테이블 코인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크게 같게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스테이블 코인이 네. 있었고 네. 뭐 지금도 USDC, 맞아요. 그러니까 서클 예. 같은 네.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테라루나 같은 경우는 이제 알고리즘 문제고, 스테이블 코인이기 예, 때문에 문제고. 저는 뭐 예. 개인적으로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네. 거기 붙이는 건 싫어하지만 맞아요. 예. 아무튼 뭐 그런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이제 맞아요. 기술을 했기 때문에 네, 실패한 안된 거라고 거고. 보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보면은 이제 그 피앗 기반,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제 네. 실물 자산 기반의 네. 스테이블 코인들은 전망이 지금도 있다고 잘 보시는 하고 거죠. 있고 뭐 앞으로도 그거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뭐 유로나 엔화도 나오고 맞습니다. 있고요. 네. 실물 자산 기반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안전하다고 보고 있고 결국은 규제 기관이나 뭐 그런 정책적으로 봤을 때 네. 얘네들이 실제 실물 자산을 잘 들고 있는지 그것만 잘 감시하고 하면? 그거랑 온체인의 그러니까 퍼블릭 블록체인 상의 데이터랑 일치하는지 그것만 규제를 잘 하면은 결국 저는 이거는 결국은 네. 양지로 규제화하는 식으로 다 갈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이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CBDC는 결국 중앙은행이 주체를 해서 디지털 통화를 만드는 거는데요. 앞으로 지금 모의 실험 2차까지 마친 상황에서 앞으로 한국은행의 CBDC 다음 단계는 뭔가요? 다음 단계는 네. 그 보도자료 나간 것처럼 네. 현재 이제 시중은행 금융기관 15곳과 이제 연계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또 한국은행이 다음 네. 또 모의 실험을 계획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네, 뭐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도자료만 네. 보면은 뭐 네. 앞으로 좀 더 금융기관들을 네. 확대하고 네. 그 다음에 뭐 세계의 뭔가 BIS나 IMF 네. 같이 그런
뭐 다른 이제 외국의 기관들이랑도 협력을 할 거다. 마지막으로 지금 뭐 정부에 대한 지원도 좋고요. 네. 하고 우리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좋고 네. 혹은 개인들에 대한 지원도 좋은데 네. 어떤 전문가로서 네. 앞으로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전제적인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뭐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네. 가상자산, 그러니까 블록체인 쪽 업에 뛰어든 게 이제 네. 2018년도 네.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블록체인은 이제 5년째 하고 있고, 네. CBDC는 거의 진행한 지 이제 2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CBDC 같은 경우는 방금 뭐 많은 말씀을 나눴지만 네. 빨리 간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한국 시장 자체가 굉장히 선진 금융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은행 CBDC 과제를 담당하는 이제 주 사업자로서,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많은 이제 금융기관분들, 빅테크 그 업체분들 이야기하다 보면은 한국은 정말 이 수준이 꽤 높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수준을 눈높이를 맞추거나 또는 새로운 가치를 우리 국민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어야지 CBDC 하는 게 의미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연구하고 실험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게 좋은 거는 아닌 것 같다. 네. 새로운 가치를 국민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계속 이쪽에 투자를 하고 계속 관심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시장 측면에서는 저는 블록체인 산업에 계속 있었지만, 그렇죠. 네. 저는 퍼블릭 블록체인 자체를 개발하고 네. 기술적으로 그런 쪽인데, 지금 현재 뭔가 블록체인 산업 쪽에 규제 같은 것들을 보면은 네. 대부분 이제 특근법 이후에 거래소나 지갑 사업자, 대부분 이제 거래소 위주의 어떤 정책이 흘러가고 있다고 네.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정책기관이나 어떤 뭐 정부 정치권에서도 그런 쪽과 좀 더 대화를 많이 하고 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개발사나 이런 이제 결국은 NFT 사업을 하거나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네. 이런 업체들의 목소리는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소통의 공간이 좀 부족하지 않나. 현재? 그리고 네. 보면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보겠습니다. 저도 그런 활동을 조금씩 좀 더 하면서 네. 블록체인 업계, 가상자산 업계가 좀 더 결국은 이 윈터를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 또 좀 더 양지에서 잘 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듣다 보니까 이 질문 꼭 하고 싶은데 네. 우리 인류라고 해야 되냐 아니면 우리한테 그냥 네. 블록체인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굉장히 어려운 네. 질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원래는 이제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었고요. 네. 뭐 2017년도 그때 막 뭐 가상자산 투자하는 그런 붐이 불면서 그렇죠. 네. 제대로 이제 제가 기술적으로 좀 들여다보면서 스마트 컨트랙트 이걸 보면서 이거 정말 개발자로서 봤을 때는 엄청 매력적인 도구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냥 누구나 그런 금융 상품들을 쉽게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중개기관, 어떤 신뢰기관 맞아요. 없이도 거래를 할 수 그러니까 있잖아요. 신뢰가 없이도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게 그렇죠. 해주는 그게 굉장히 네. 뭔가 좋다라고 느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기존에 없던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아직도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뭐가 될지 뭐 저도 그렇고 이 산업에 지금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네. 그걸 찾고자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 걸 찾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크러스트 CBDC 본부 김경엽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오늘 논의된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일반인이 사실 접근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문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CBDC는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히 관계되고요. 특히 우리 기업들의 결제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또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아직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실험을 통해서 지금 더 좋은 방법 그리고 우리 국민들한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지혜가 같이 반영이 돼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의 앵글로본 세상 안녕하셔. 다음 시간 기다려 주시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